연골 재생 방법에는 미세천공술, 미세절골술, 골수 자극 강화, 골연골 이식술, 연골세포 이식술, 줄기세포 치료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디사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백석호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관심 가져하시는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 구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위쪽으로는 허벅지뼈, 아래쪽으로는 정강이뼈, 앞쪽으로는 무릎뼈, 슬개골이 존재하는데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끝에는 닭뼈에서 볼 수 있듯이 하얀 연골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는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연골을 실제 관절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끈한 표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골은 어느 정도 단단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스펀지처럼 물을 잘 흡수했다가 내뿜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얼음처럼 굉장히 미끄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까지거나 결손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연골 결손이라 하고, 연골이 광범위하게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연골이기에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와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연골 재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많이들 알고 있는 미세천공술 그리고 미세절골술과 같은 골수 자국술이 기본이 되며, 골수 자국술이 된 부분에 콜라겐이나 다른 제품을 덮어주는 골수 자극 강화술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 무릎의 다른 부분에서 채취하는 골연골 이식술이 있고, 연골을 부분적으로 떼다가 배양해서 다시 심어주는 연골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줄기세포 치료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될까요? 첫째는 연골 손상 범위가 중요합니다. 즉 크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면 연골 재생이 잘 일어나는 동안 잘 보호해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골 결손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연골들이 재생술 부위가 잘 성숙되는 동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손 부위가 크게 되면은 그 주변 연골들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재생 부위가 직접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재생이 올바로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연골의 그 손상 범위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그 손상의 깊이입니다. 손상의 깊이는 ICRS 등급에 따라 나누고 있고 총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0단계의 경우에는 도자기처럼 매끈한 정상 연골을 이야기하고, 1단계의 경우에는 연골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균열보다는 조금 더 깊이 진행된 걸 의미하는데 전층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단계는 50% 이상 진행을 하지만 연골 하골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4단계의 경우에는 전층이 다 파괴되어서 연골 아랫부분에 있는 연골 하골까지 노출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1, 2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고려하지만 3, 4단계에서는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환자의 나이입니다. 젊은 환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재생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더라도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재생 능력만으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다리 정렬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자로 고든 다리가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오다리, 내반슬이 있고, 안쪽으로 휘어진 X자 다리, 외반슬이 있습니다. 일자 다리의 경우에는 무게 중심의 축이 무릎의 중앙을 지나고 있는 반면에, 오다리나 X자 다리의 경우에는 그 무게 중심의 축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반슬일 경우 안쪽의 연골이 더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축의 교정이 없이 연골 재생술만 시행하게 된다면 재생술 시행한 부위에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어서 충분히 재생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의 축을 바꾸는 교정절골술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월상 연골판의 상태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연골 사이에 존재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월상 연골판의 상태가 좋아야지 연골 재생술을 시행한 부위가 보다 더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골판이 너무 해지고 없는 경우에는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을 잘 시행한다 할지라도 연골이 성숙되지 못하고 다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골 재생술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보시는 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제가 수정한 연골 재생술에 대한 전략표입니다. 모든 치료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했을 때 내가 효과를 볼 무릎인지 아니면 재생술을 시행해도 효과를 별로 볼 수 없는 무릎인지 잘 판단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백석호 원장이었습니다.